제 얘기가 좀 횡설수설이 되더라도 진실로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리허설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왜 안 하느냐? 제 삶 자체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제 삶이고 제 삶이 계획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활 스타일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돈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순자 씨가 시자가 자꾸 나오네요. 습관이 돼서요. 그 펜앤드 마이크에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그건 조금 이게 대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또 아직도 그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광주 사태이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제 아는 선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미뤄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펜앤드 마이크인지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재판권이 있었는데 그 이제 광주에서 이제 내려가서 왜 재판을 받게 된 게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니까 이제 이순자 답변이 웃긴다. 왜 웃기느냐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보면은 관할지에서 재판을 다 받는데 왜 우리만은 왜 굳이 광주에서 받느냐 그리고 받게 하느냐 그리고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각하가 전두환 씨가 뭐 매번 소변을 봐야 되고 이제 신체적인 그런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 이제 아픈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재판을 받으러 오게 하느냐. 자기가 뭐 5분마다 10분마다 막 노력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할지에서 재판을 받게 하지 않는 것이 웃긴다는 얘기죠. 그 웃긴다는 표현, 또 정의구현 사회를 신나게 했다는 표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웃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왜 웃기는 겁니까? 광주 사태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리돼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표현합니다만은 저희가 그때 80년대 표현은 광주 사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표현하겠습니다. 제 정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이순자 씨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웃긴다는 걸 표현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왜 광주여야 되느냐. 그 광주 시민들이 왜 죽는 줄도 모르고 무고하게 계엄군들에게 학살당한 현장이 광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주 사태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가 헬리콥터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그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언에 대해서도 이순자의 그날 펜앤드 마이크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종교인인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열을 만든다. 갈등을 일으키고 다닌다.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겁니다. 갈등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또 한 가지 있고, 관할이 광주 지역이라는 데 대해서 웃긴다.
얘기고, 참 이분은 역사 의식조차 아주 기본적인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조차도 인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인식이 없는 분이에요. 왜 광주여야 하느냐? 그건 역사의 명령입니다. 왜? 거기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건 역사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엄청난, 저로서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대한민국 수준이 저 여자의 저런 발언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너무 놀랐습니다. 뭐냐? 자기 남편이 그 재판에 임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계엄군에 대한 명예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계엄군에 대한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군인에게는 군인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자기네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권력 야망으로 하극상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에요. 그자 입에서 군인의 명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학살당한 시민들의 생명과 존엄과 명예, 충질에 대한 군인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늙으면은 고향으로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또 호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야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게 저희는 이제 80년대 5.18 일어났을 때 그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책에 쭉 그 과정을, 5.18 그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12.12 과정도 딱 미국에서 8군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 나름대로 기록이 다 돼 있고요. 근데 5.18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날짜를 따로 잡아서 그 진실이 뭐냐, 그 팩트가 뭐냐, 세계 각 정보기관에서는 5.18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5.18 문제로 인해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된 데 있어서는 5.18은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거기에 김대중이는 어떤 역할이었느냐, 왜 김대중이는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군법회의에 서게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팩트를 날짜를 정해서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조용하게 밝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나서서, 내가 무슨 이런 사람도 아닌데 전 투사도 아닙니다. 근데 막 굳이 나서서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지금 소위 전두환 씨의 이순자 입에서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얘기가 이 사회에서, 사회 일각에서라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역사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용의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요청하신다면 내가 무릅쓰고 한번 밝혀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5.18이 났을 때
너는 뭐 했느냐? 이철이와 장영자 너희는 뭐 했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제 남편이 정보기관에서도 수장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로부터 일본 또 미국 이런 데로부터 들어온 걸 전부 저희는 그때 동세대 있어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뭐 내가 뭐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는 건 좀 유치한 얘기고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김일성이가 동족 상잔을 일으킨 것과 버금갈 정도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결해서도 안 될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81년도 3월입니다. 2월인가 3월 4일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뭐랄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야 하는 그 광주 시민들의 원혼이라도 달래드리는 일,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나라에 아시다시피 불교계 하면 20몇 개인가 뭐 10몇 개인가 종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원혼 천도제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이었습니다. 천도제. 근데 그 당시에 그 엄혹한 현실로서는 입 밖에 낼 수도 없죠. 그래서 입 밖에 내진 않았고요. 다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교 무슨 종단 태고종 우리나라 그 불교 종단에는 싹 돌렸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온통하게 죽은 호국 영령들의 천도제를 좀 지내는데 동참하겠느냐. 불교는 전부 각자입니다. 각자로 절대 안 모여요. 근데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하게 저희가 그 보낸 거에는 전부 다 호응을 했고 저희가 신문에다가 이제 광주 원혼 천도제라 그러면 주의 큰일 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호국 영령으로 바꿔서 호국 영령 천도제라고 그래서 신문에 이제 크게 발표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서훈 큰 스님께서 이제 백양사 조실로 계셨기 때문에 백양사에서 백양사가 이제 그 주체가 돼가지고 장성댐에서 제가 그 잉어 방생하는 그 사진이 그때도 뭐 유명한 게 아니라 뭐 사진들 얘기를 많이 하셨더구만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장성댐에 그때 그겁니다. 광주 원혼 사태 방생입니다. 그때. 그래서 전국 그때 불교 스님들이 다 모였죠. 전국적이었죠. 근데 그때 그 모든 격식을 갖춰서 정성스럽게 원혼이라도 좀 편한 대로 편하시라. 그래서 거기 앞에다 지금도 그 필름이 있습니다만은 그 천도제하는 그 단상에다가 저희 나름대로 이름을 다 파악을 해서 아는 이름대로 다 붙이고 위에다가는 종이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걸 볼까봐 알까봐 종이로 덮고 그래가지고 그 장성 호국영령 방생 법회는 그 당시에 상당한 전국적인 규모였기 때문에 그 필름, 그 사진들 다 지금 생생하게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 전국적으로 구름같이 몰려오셨죠,들. 좀 보스만 하더라도 몇십 대가 거기 장성댐 거기 다 모였으니까요. 근데
그날 참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장성 그 이후로부터 좀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그 장성 그 하늘만은 딱 구름이 허리게 까맣 구름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만은 비가 안 쏟아졌어요. 흐리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천도제가 딱 끝나고 버스를 돌아갈 즈음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영령들이 반응한 거다라고 우리들끼리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딱 거기만 그날 그 시간만 비가 안 왔을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다른 뭐 경상도라든가 뭐 이런 데 이런 데 분들이야 뭐 봉쇄되고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호남인들, 적어도 호남이 뿌리고 호남이 고향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했느냐. 이거는 이건 저는 조금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너무 아프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치안본부에, 그 당시에 치안본부에는 그 그때 구태탄 군사반란, 국보위죠, 국보위. 그때 군사반란하고 국보위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보위에서 이렇게 파견한 조정관들이 있었어요. 각 때마다 다 파견해가지고 동태 파악을 해서 뭐 이렇게 정보 보고하다. 근데 그 치안본부에 파견된 그 조정관이 있었어요. 모윤식인가 모씨였어요. 모씨. 근데 그 조정관이 제 비서실장 김영남이하고 좀, 제가 이름을 적시하는 거는 팩트니까요. 김영남이하고 좀 또 가깝게 의견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또 지금 김영남이는 지금 아파서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 일한 또 정한명이가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아직도 한 몇십 년 같이 있는 거죠. 제 옆에. 그때 상황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윤식인가 모윤석인가 모 조정관이라고 불렀는데, 그 모 조정관이 긴급하게 저희한테 좀 보고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와가지고, 청담동 집인데요. 와가지고 무슨 얘기가 뭐 장성에서 호국명령 뭐 그런 거 하신 게 사실은 광주 사태 원혼한 그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 잘라서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 땅에서 원통하게 죽은 원혼들 다 합해서 다 천도제 한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게 뭐 문제 되는가? 그랬더니 지금 그런 얘기 그런 게 지금 조금 중요한 정보 보고로 이철 장영자 동향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정보 보고로 지금 올라가는데 대처하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우리가 대처할 거 뭐 어떻게 대처를 해요? 다 신군부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마 그것도 우리 남편 생각에는 자기네들에게 도와달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삼수가 저를 갖다가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저를 데려다가 좀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읽어드립니다. 제가 음성 좋은 사람 시켜가지고요. 도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나. 근데 그런 일은 저희가 하는 일이,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편이나 전화는 음지에서 일한 사람들이라고. 음지에서 일한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밖으로 내고 싶다거나 자기 자랑하고 싶다는 음지에 없어요. 그건 바로 자기들이 자기들이 죽으니까요. 그런 정신 상태가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양지로 나가는 거죠, 뭐. 그래서 저희는 알려지길 전혀 바란 바도 없고,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가 4.19 때 총 못 쏘게 했다는 것도 처음 여기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SBS에는 그 사기 방송국에는 얘기를 했어요. 제 방송할 때 그때 뭐 지금 생각하니까 참 맹랑한 인간들이지. 뭐 젊었을 때 사진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막
막 정신없이 거기다 줬죠. 그랬더니 아우 뭐 이제 더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피디라는 자가. 그래서 주피디라는 자한테 광주사 때 그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이 얘기도 조금 끼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자료를 그 주피디한테 SBS 주피디한테 보냈다고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봉함을 열었으니까 오늘 제가 이 유튜브에서 어차피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 이순자와 같은 그런 인식과는 어떻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악을 할 정도로요. 저희는 민족의 문제로 또 국가 범죄로 참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공산당 뭐 빨치산들 사주가 있었다 뭐 있었다 이런 조작된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 남편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증거도 모으고 있었습니다. 왜 언젠가는 역사의 법정에서 팩트는 밝혀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김대중이라는 거물입니다. 이분이 호남 정치인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호남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그런 적극적인 액션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대중 씨가. 제 사촌 형부니까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전번에 제가 왜 저희 아버지가 대중이를 잘못 봤다, 죽음은 용해를 어떻게 볼 거나 말씀하셨다는 데 대한 앞에 설명이 조금 너무 멀어가지고 저 소리가 뭔 소린가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김대중이가 지 고모 대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고모네 집 딸이죠. 고모네 집 딸이고 아버지는 고모 동생이죠. 근데 용해 언니가, 용해죠. 이름 용해 언니가 삼촌을 참 따랐어요. 따랐고 또 김대중 씨의 장인 우리 고모부는 저 대흥사의 승려였어요. 스님. 대흥사의 주지 스님을 했어요. 차보륜이라고. 차보륜. 주지 스님을 했는데 지 조부가 대흥사에서 해남 일대가 저희 조부 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부가 저희 땅의 소장농들도 이렇게 보고 대흥사에 가실 때마다 그 주지를 보고 저 주지가 참하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지를 대릴사이로 데려온 게 저희 고모부입니다. 차보륜. 이대로 거긴 대릴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고모부의 생전의 별명은 생불이었어요. 생불. 그러니까 참 착하시기만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김대중이를 사이로 맞아라. 대릴사이로 맞아라. 그럼 틀림없다. 똑똑하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똑똑하니까 대릴사이로 맞아라. 그러니까 고모부는 저희 아버지 말대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언니는 그때 용희 언니는 일본에 유학 가 있었어요. 일본 가서 공부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언니를 갖다가 방학 때 집어다가 일제시대 때죠. 데려다가 김대중이하고 아버지가 결혼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후회를 통탄을 하시고 아버지 평생의 오점 이걸 그렇게 통탄을 하시고 우리 언니가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용해를 우리 눈앞에서요. 제 눈앞에서요. 아버지하고 제 눈앞에서요. 그러니까 용해를 어떻게 볼 거나 내가 죽으면 용해를 어떻게 볼 거나 아버님 죽지도 못하실 것 같았어요. 용해 언니한테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근데 이거 좀 주얼부얼이지만은 2000년대 김대중 씨가 우리 집 양반하고 김종필 씨가 중간에 끼어서 딜을 해가지고 저를 집행정지로 내놨을 때예요. 2000년대. 그래놓고 또 집어넣고 그랬지만 내놨을 때 제가 홍일이가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이모저 좀 잠깐 보자고. 그래서 제가 동교동을 갔어요. 그 집 처음 가본 거죠. 동교동 그 집이란 데는. 홍일이가 묻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모는 자기 아버지를 납치한 사람
이철인데 그 사람 결혼할 수 있었느냐고 묻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납치됐는지 강제로 끄시게 온 건지 어떤 내용인지 넌 제대로 모르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묻느냐면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죽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 아버지가 이걸 채워놨거든요, 저한테. 제 말하면 안 된다 해서.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어머니가 어떠시냐 했더니 뭐 다시 없이 잘하신데 그럼 됐지. 네 어머니는 인물은 아름다웠고 미인이었고 그리고 정말 더없이 착한 여성이었고 일본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분이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고 묻더라고요. 이모만 안다면서요. 묻더라고요. 이모만 알지. 아는 건 알지. 아는데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볼 때는 별 의미 없다.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의미가 없고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아름답고 착한 분이었다. 지금 너를 케어해주고 있는 어머니는 너에게 잘하신다면서 그럼 됐지. 끝. 그리고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말라 하고 제가 손을 딱 끄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할 얘기는 그 다음에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서는 안 붙입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래서 광주 사태가 왜 김대중 씨가 그렇게 거기에 무슨 작용을 해서 됐다. 근데 작용한 건 없습니다. 그건 작용한 건 아닌 거고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때 이제 삼김이 이제 뭐 정치하려고 재개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뭐 있었겠죠. 여러 가지 야망들이. 근데 이제 호남에서는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호남 사실 참 천대받지 않았습니까? 차별받고. 그건 사실이죠. 또 제가 그 역사를 또 언젠가 또 저한테 얘기해 달라 그러면 왜 호남과 경상도와 전라도가 왜 그렇게 되고 왜 그렇게 호남 하와이라 그래서 천대됐고요. 교도소에 가보세요. 호남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경상도 사람들은 다 검사가 됐어요. 사법시험 쳐서. 다 검사가 됐는데 머리 좋은 호남 사람들은 머리가 쳐서 사법시험이 돼도 저 교도관들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언젠가는 말씀드릴 날이 있겠는데요. 김대중 씨라는 그 걸출한 그 호남인의 정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동하는 세력도 거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폭도라고 이렇게 전두환 국보위가 지칭하고 신군부 애들이 결론 내린 폭도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제목을 달더라도 뭐 어떻게 하더라도 저한테 요구를 하신다면 지금도 그래요. 저한테 누가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질문자도 아직은 안 돼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자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네들이 왜 광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웃긴다. 일반 법으로 생각해서 웃긴다. 왜 관할에서 안 받느냐 웃긴다. 그리고 조비오 신부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분열을 가는 데마다 종교인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자기네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 계엄군들의 군인의 명예를 위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는 무고하게 학살된 광주 시민에 대한 단 1도 그들의 억울함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상하게 이순자가 펜앤드 마이크 거기서 나와서 그거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흥분이라기보다는 좀
붕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근데 저는 그 이순자에 대해서 붕괴보다는요,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도 젊은 분들이던데, 젊은 기자들이던데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유튜브 방송을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수준이 아직도 좀, 그 사람들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 총은 쏘았고 시민들 학살했는데 그 팩트입니다. 그거는.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글쎄요. 끝까지 전두환 씨가 참 그렇게까지 사과를 광주 시민들이 애타게 사과 한마디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에 인색하게 사과도 없이 돌아가셨나 하는 데 대해서는 그 펜앤드 마이크에서 나와서 이순자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인식을 보면은 아, 사과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어쨌거나 글쎄 이런 세상에 제가 지금도 다 이런 걸 다 보면서 살아있다는 게 저도 참 피곤하고 하루가 편치 않습니다. 차라리 옥중에서는 제가 보고 싶은 책이라도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듣고 안 보고 사는데 일일이 뭐 매일 일어나서 뭐 이렇게만 뭐 핸드폰 하나만 이렇게만 해도 그냥 전부 나오는 걸 그걸 안 볼 수도 없고 보고 있자니 이건 아닌 거고. 저도 요즘 하루가 편치 않다고요. 되게 빨리빨리 이거 좀 정리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고요. 요전에 이 사건을 만든 핵심 인물은 허삼수라고 제가 지칭을 했는데요. 근데 글쎄요. 이게 제가 옳은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펜앤드 마이크를 제가 이순자 때문에 계속 보게 되다 보니까 허화평 씨가 나와가지고 12.12에 대한 자기네들은 요는 말하자면 반란이 아니고 정당하게 정승화라고 표현하죠. 정승화가 김재규와 공모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재규는 혁명을 꿈꿨고 그러니까 김재규의 쿠데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정승화에 대한 시해범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했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한 거였지 12.12가 그 다음에는 권력에 어찌고 저찌고는 없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쭉 자기네들 정당화하고 있는 발언으로 쭉 이어가더라 기조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100% 1000%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이미 하나회 군인들입니다. 하나회라는 게 정치 군인으로 컸어요. 이분들의 그 군 경력을 봐도 그 정치 군인으로 컸고요. 한마디가 딱 한마디로 아니라는 건요. 그 당시 김재규는요. 간암 3기였습니다. 얼굴 색깔을 보세요. 시커멓게 죽어간 얼굴이지. 자기가 내일 모레 죽을 줄 뻔히 아는 사람이 무슨 혁명을 하고 무슨 구테타를 하고 구테타라면 중앙정보부로 갔지 왜 현실에서 그리로 갔습니까? 간암 3기 환자한테 대다 놓고 너 지금 내년에 뭘 하겠냐 물어보세요. 그게 정보부 사람들이나 국가 원수나 병력에 대해서는 발그룹 밝혀지는 것 자체가 그게 기밀사항이었기, 국가 기밀사항에 속했기 때문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김재규는 그때 환자였어요. 환자.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된 환자. 3년, 4년 동안 그 사람 병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이 사는 사람이 그리고 대통령 자기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이
그 딸 하나 그 딸이 그렇게 탈선하고 뭐 나라에 그렇게 그 존먹고 그 암적인 존재 그 최태민이란 자하고 그렇게 탈선하는데도 그거 하나 못 막는다는 데 대해서는 실망을 하고 이제 환멸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아쇠가 나갈 수 있었.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진실로 또 다른 각도에서는 충정일 수도 있었어요. 왜? 김재규가 본 그때 상황은 엄혹했거든요. 4.19 때와 같은 그 전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옥류장에서 김재규하고 이철이하고 둘이 그 박근혜 사건에 대해서는 좀 이철이는 더 못 나가게 막으려고 그랬고 김재규는 고집을 세우고 있었을 때 그 둘이가 그때 만남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없어버려 거기 있었어요. 그때 제가 녹취한 게 있어요. 이 시계에다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시간을 보는 시계인데요. 정보기관 사람들은 이게 녹음되는 시계, 녹음 기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다기능이죠 뭐. 그게 녹취된 게 있어요. 그걸 다 따놨어요. 그때 김재규 그때 보면 환자라니까요. 간암 그때 11대 아마 간암 3기 정도 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순자 말 자꾸 딴 데로 또 나가네. 그거 마저 하고 가버리죠 뭐. 또 한 가지는 그 서울구치소에 그때 김재규가 그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서울구치소에 그 소장이 없었어요. 근데 소장 대리가 이현옥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얘기 또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전두환 씨는 이런 역사적인 이런 일이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전두환 씨는 참 괜찮은 남자예요. 이순자가 워낙 이상한 여자가 돼서 그렇지 참 괜찮은 남자예요. 제가 뭐 사돈이라고 그래서 뭐 달리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치는 그 연희동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로얄 코트라고 테니스장이라고. 근데 저도 거기서 테니스를 하는데 그 사람들 또 와서 가끔 테니스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코치하는 애들, 테니스 받아준 리스브 하는 애들은 걔는 같은 애들이란 말이죠. 그럼 말이 나와요. 그럼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참 멋있는 남자라고 평하더라고요. 테니스 코치하는 애들도.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요. 82년도입니다. 82년도에 그 11월 달 82년도에 5월 달에 지 사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만든 난리죠. 우리는 뭐 그냥 이름만 내주고 당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때 82년 5월에 났고 그리고 9월인가 10월인가 1심이 끝났어요. 그죠? 15년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2심 상고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데인데 그 주인은 서울구치소에 있었죠. 그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제 남편도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다 있었고 그 다음에 밖의 상황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이 허삼수 허화평 이 사람들하고 이제 보안사 대령들이죠. 대령들이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12.12 사태 때 정승호 잡은 실무자들 실무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어쨌거나 근데 거기에서 우경윤이라는 그 헌병 대령 아니 뭐 범죄수사대인가 그 사람 하나만 보안사 사람이 아니었지 다 보안사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전두환 씨와 이제 맞섰죠. 그 갈등 그렇게 맞서는 그 사람들의 권력 쟁탈전 과정에서 나온 게 이장 사건인데요. 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전두환의 승리로 끝났어요.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82년 12월 28일인가 29일자로 이 허삼수가 이 청와대 사정수석에서 끌려 나갔어요. 12월 초순인가? 그 사이에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허삼수가 청와대에서 끌려난 거, 날짜를 보면 알 거예요. 신문에 났겠죠, 뭐. 끌려났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나게 된 거예요. 허삼수 일파와 이 허문도는 거기 쓰리호라 그래도 허문도는 기자 출신으로 처음에 그
논리를 제공했다는 거. 일본에 특파원으로 있다가 논리를 제공했다는 사람이고, 호화평이는 그 비서실장을 했고, 보안사 비서실장을 했고, 비서실장이래야 대령이죠. 대령하고 별은 또 하늘과 차이입니다. 이 지휘관과 피지휘관 차이는. 대령이고 호삼수는 인사처장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이가 한 세트죠. 한 묶음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전두환하고 맞섰단 말이에요. 하나회 장군과 맞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끝난 거예요. 전두환 승 얘네들이 나갔어요. 이제 그 호삼수 이자들이 이제 청와대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날인데 25일 날 그날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서로 잘 알게 된 이현옥 소장이 이제 그 서울구치소 소장 대리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25일 날 12월 25일 날 아침 새벽에 그때 당시는 그 뭐 전두환 대통령이죠. 이제는 50 대통령이 경호원 서너 명만 데리고 서울구치소로 온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소장한테 이제 그러니까 구치소가 비상에 걸렸겠죠. 대통령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그 소장한테 이제 뭐 저라고 했겠습니까? 뭐 이 장군이나 전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이제 소장한테 직접 물으시니까 그 이제 상황을 얘기했는가 봐요. 그때 구치소라는 게 참 열악했거든요. 바닥에 가마니 바닥 같은 거 깔려주고 그랬어요. 겨울이니까 따뜻하다고 그랬겠죠. 마루에선 바람이 숭숭숭 올라오니까 가마니 바닥 깔아놓으면 좀 따뜻하다고. 그 설명을 드리니까는 바로 카페들을 깔아줘라. 그래가지고 82년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 오후 한 2시쯤인가 3시쯤에 이때 이렇게 교도관들이 카펫을 이렇게 끌고 와서 그린색 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바닥 가만히 드러낸 그린색 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정말 놀랬죠. 저 놀랬죠. 근데 제일 처음에 제 방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장군 방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 카페트를 까는 게 이제 전국 처음으로 교도소나 구치소나 이런 데가 이제 거기는 카페트는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리노름이라든가 이렇게 마루라든가 바닥이 깔리기 시작한 거는 그때 82년 12월 25일 제 방에 카페트를 까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참 전두환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 교정시설이라든가 교정인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무슨 뭐 교정인 대상도 만드셔서 교도관들 상도 주시고 이래서 교정인들에게는 인기가 짱이셨죠. 그때. 근데 그런 거 보면은요. 참 전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한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한 마음 쪽에서는 이게 챙겨주시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순자 씨는 이제 그런 게 전혀 그거 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고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것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피곤한데 들으시는데도 많이 피곤하실 테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최근에 펜앤드 마이크가 뭐 거기서 그 50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방송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순자 씨가 나와서 이제 방송한 내용과 그 다음에 또 그 똑같은 방송에 그 허화평 씨가 나와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대단히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이런저런이라고 해도 역사적 팩트에 저는 기반해서 제 식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1.6에 대해서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김계원 비서실장, 이제 군에서의 계급은 이제 대장이었죠. 근데 제 집 양반하고 좀 친한 분이었습니다. 뭐 안 친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 관계에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6 날 밤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들었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2.6이 일어난 데가 안가 아닙니까? 중앙정보부 안가. 그 안가는 관리하는 그 정보부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알려져 있기로는 그 남효주라는 애하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 뭐 심부름, 말하자면 뭐 막걸리를 뭐 이렇게 운반한다거나 이런 심부름을 하는 애가 김용남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효주는 다른 데로 갔고, 김용남이는 이제 제 장군에게로 와가지고 쭉 운전을 하면서 여러 해 동안, 몇십 년 동안 이제 장군 곁에서 우리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안가의 그 대통령이 그날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작은 인원은 소연회라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소연회, 대연회. 근데 그 소연회를 준비하라 했던 게 두 번째 그 김재규 정보부장이 그 두 번째 소연회를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준비하라고 했는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허화평 씨가 그 12.12는 군사 하극상이라든가 군사 반란이 아니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그 김재규와 공모해서 구테타라든가 뭐 혁명을 꿈꿔서 공모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정승화 대장에 대해서는 김재규의 공모범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12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취지로 나와서 그 펜앤드 마이크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그 12.12 사태 이후에 국가 권력을 잡은 데 대해서 상당히 정당하다는 그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2.12 사태가 그 군사 반란이었다는 거, 하극상이었다는 거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이 다음 기회에 입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제가 쉬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재규가 뭐 혁명을 꿈꿨다라든가 뭐 구테타를 차지철 씨는 조금 친위 구테타 같은 걸 꿈꿀 수 있었죠. 그 징후는 있습니다. 근데 김재규는 그건 간경화를 앓았어요. 그 다음에 그게 간암이 됐어요. 간경화는 간이 딱딱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암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3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생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포자기한 심정이 돼 있었어요. 김재규가. 이런 사람이 무슨 뭘 갖다가 혁명을 꿈꾸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전두환 그 당시 국보위원장이나 그 당시 국보위 사람들이 그 정승화 대장이 그 김재규가 공모 그런 게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그분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국에 별 4개 대장까지 될 때는 다 박정희 대통령 수사에서 대장까지 됐는데, 그 군의 그 충성심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꾸 제 여기 외사촌 동생이 그 유튜브를 지휘하고 있는데 자꾸 저더러 그만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는 그만하고요. 다음 기회에 왜 11.6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수십 년간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온 결과와, 또 12.12가 왜 군사 반란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5.18이 왜 민간인 학살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를 가지고, 그건 제가 일방적인 증거가 아니라 세계 각 정보기관에서 나온 그 정보보고들에 의한 그 파일들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그 댓글에서 지금 뭐 어떤 분이 가끔 가다가 다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데 가끔 가다가 뭘 나와가지고 떠드느냐, 조용히 살지,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뭐 그렇게 싸움질해서 뭐 하겠느냐고 이런 분도 계시고 하셔서 그런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만 그런 거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해달라 하면은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인 진실, 그것만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다면은 저는 규탄 없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처음 발단이 이순자의 그 유튜브에 그 거짓말한 사실, 이 장영자에 대해서 거짓말한 사실이 발단이 돼가지고 그 상습적으로 거짓말해온 것이 발단이 돼서 제가 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개 서신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개 서한으로 격식을 갖춘 정중한 공개 서한으로 할 그럴 가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는 판단이 돼서 시자도 제가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다 그건 안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이거는 좀 국민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책에서도 누누하게 제 상황을 밝히고 있는 점에 대해서만 제가 이순자 씨에게 지금 이제 공개서한 형식으로, 이순자 씨도 필히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 내용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그 이순자 씨가 그 97년도에인가 그 월간조선에 그 남편 전두환이 백담사에 가게 된 거에 대한 그 다른 내용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백담사에 가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인터뷰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가운데서 장영자 사건은 뭔가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순자 씨 답변에 대해서는 요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생 이신자가 동생이라고만 지칭을 했는데 이신자입니다. 이신자가 자기에게 어느 날 와서 장영자가 롯데 빌딩 호텔에 롯데라는 데는 이게 호텔이 있고 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빌딩에 10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10층에 그 전체를 다 얻어가지고 요란하게 전체를 다 얻어서 뭐 큰 일을 벌리는 것 같은데 그런 장영자를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라고 자기한테 말을 해서 자기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네도 이제, 맞아면 이제, 뭐, 대통령이 됐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각하한테 말씀을 드렸다.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각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또 그 각하는 또 그 검찰총장한테 이제 직접 전화를 하셨단 말이죠. 여기저기다 전화를 하셔서, 여기저기가 아니지.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하셔서, 장영자 집을 가택수색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82년 4월 27일 자정을 기해서 그 이제 각하, 전두환 각하의 그 전화에 의해서 무슨 무슨 가택수색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법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법시대에서 전두환 대통령 말 한마디면 전부가 되던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대검찰청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특수부가 있었지 대검찰청은 없었거든요. 근데 특수부 검사들 다 모아가지고 대검을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 만들었은 첫 사건입니다. 지가. 그래서 그 대검에다 얘기해가지고 검찰총장이 대검에 얘기해서 그날 밤에 한 30여 명의 수사관들이 자정을 기해서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택수색을 했고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돌아왔던 때입니다. 미국에서 일 보고 일본 거쳐서 한국 들어온 게 그때 한 2, 3일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걸 입증하라 하시면은 지금 출입국 관리증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출입하는 건 다
거기에서 다 있습니다.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일본서 가져온 엔화에 대해서 아직 신고라든가 뭐 그런 걸 모르기도 했지만 안다 해도 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40만 불이 누구 돈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부 공작금이었어요. 근데 누구 돈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그 공작으로 누구가 어떤 지휘 하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공작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못 드리죠. 그건 당연히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가 다 질 걸로 그렇게 그냥 입 다물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때 그 40만 불이 나오지 않았으면 일본에서 제가 저희 아저씨가 줘서 가져온 800만 엔 가지고 그렇게 막 끄집겨 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40만 불 때문에 가택수색 때문이죠. 부시에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쳐들어온 가택수색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82년 이철희 장용자 사건의 발단은 그 4월 27일, 82년 4월 27일 자정 그 가택수색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택수색에서 나온 그 40만 불이 나오니까는 그게 이제 현행범이라는 거죠. 저희는 그 이전에는 외압수리로 살아왔지만 권력이 바뀌니까 외국환 관리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들고 이제 그 가택수색 나온 수사관들이랑 같이 이제 대검으로 끄집겨 간 거죠. 가서 저희가 뭐 이러니 저러니 막 그거 하다가 이제 5월 7일 날 외국환 관리법으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외국환 관리법으로 구속이 됐죠. 구속 사유는 그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막 일들이 일어난 건데요. 제가 그 이순자 씨에게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 당신은 입이 찢어져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무슨 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바로 이순자 씨 입에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전두환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 가택수색을 시키지 않았고 법의 절차를 밟았으면 82년 사건은 일어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집에서 40만 불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부 조작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왜 조작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순자 씨 그 동생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생이라는 이신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번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생이 자기 언니한테 와가지고 친언니겠죠. 이제 언니한테 와가지고 롯데 빌딩 10층에 전체를 얻어가지고 무슨 요란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좀 혼내줘야 되지 그대로 놓고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는데 지가 그때 롯데호텔 10층이라는 건 다 쓴 건 맞습니다. 다 쓴 건 아니죠. 반만 썼죠. 근데 반은 이제 사무실에 안 나가고 있었으니까 빈 공간은 공실이니까 지가 다 쓴 걸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그 10층에는 뭐가 있었느냐, 저희는 뭘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은 대화산업 주식회사가 10층에 있었습니다. 그럼 대화산업은 언제 창업됐느냐? 81년 2월에 창업됐습니다. 누가 창업했느냐? 이철이와 전두환 서리에 의해서 정보부에서 쫓겨난 부서장들, 실무국장들이 대화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럼 왜 창업을 했나? 그 대화산업의 창업의 목적은 뭐나? 그러면 그거는 중앙정보 70년대는 좀 관치였다는 건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그때 그 삼성, 현대, 뭐 한화, LG, 뭐 기타 등등 뭐 할 것 없이 특히나 삼성, 현대 관계는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사안 또는 정보부가 전부 기초정보 자료를 다 서베이라든가 서치라든가 전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건 되겠다 할 때는 그 그룹에 이렇게 줍니다. 말하자면 프로젝트나 아이템이나 이런 걸로 줍니다.